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AOK 한국 공동대표 장기문희입니다. 모두들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을 비롯 전 세계 각지에서 실시간 줌으로 접속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AOK 한국이 2021년 서울시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인 더 좋은 통일을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배준 강사님을 모시고 6번째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조배준 강사님은 문학 박사와 철학 박사, 이렇게 박사 학위를 2개나 갖고 계시네요. 아닙니까? 철학 박사. 철학 박사세요? 네. 현재 대학에서 강의 중이시고요.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저희 AOK 한국이 훌륭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좋은 강연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오늘 조배준 강사님의 강연은 특히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내면에 아로 새겨진 분단의 상흔과 아픔을 북녘으로 간 시인, 소설가, 철학자들을 통해 살펴보고 또 지속 가능한 평화 한반도를 준비하는 시민의 힘을 모색하며 아울러 사회문화적 통합과 치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조배준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 대담을 맡은 이기묘라고 합니다. 소개 말씀은 잘 들으셨을 테고요. 하여튼 조배준 교수님은 문학 철학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건국대에서 통일인문학, 철학, 문학, 역사까지 아우르는 인문학적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선 쉽지 않은 기회니까 잘 경청해서 좀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배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전 지구적인 행사에 지금 80억 명 가까운 인류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또 세계 각지에 계신 또 동포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신다고 하니까 더 부담이 됩니다. 네, 근데 오니까 또 다른 장소에서 뵀던 선생님들도 기억이 나고, 기억나시죠, 저? 예.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반갑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학술적인 지식이라든가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최신 연구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 먹으면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종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인데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좀 새롭게 엮어서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석학이라든가 최신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새로운 관점에 대한 소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 제목이 더 좋은 통일, 조금 더 빨리인데요. 네, 개인적인 의견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더 빨리 하는 건 좋은데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어떤 통일인지 우리가 미래를 그리고 있는 어떤 평화인지에 대한 그림을 너무 급하게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더 좋은 걸 빨리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속도를 제어하면서 통합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소개는 숱하게 카톡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번에 또 말씀드릴 거는 AOK 주최 측 선생님들께 정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게, 제가 여러 시민단체 같은 데서 적지 않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장기간 대규모의
홍보를 또 해주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몇 달 동안 같이 조율하면서 협의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고 오늘은 제가 강사로 왔지만은 다른 강의들은 저도 집에서 그 아침 7시짜리 프로그램도 같이 눈 뜨자마자 듣고 그랬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몇 년 동안 DMZ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 10개 지자체를 돌면서 교육부에서 지원받아서 DMZ 각 지자체의 장소들을 소개하는 여행 정보 앱을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 우리 남북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인 비무장지대를 군사 지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지역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삼스러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남북 사이에 이 철조망이 가로놓여 있고 경계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저 군인들이 지키는 화면에서 보는 장면은 남방 한계선 GOP 철책선이고 실제 남북의 이 군사 분계선,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그 라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휴전 이후에 500m마다 목책을 박았고 60년대에 시멘트로 팻말을 세웠지만 판문점 그 스팟에서 보듯이 지금 그 흔적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군사 분계선에는 저런 철조망이나 트럼프가 멕시코에 세웠던 장벽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더 마음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굳건하고 두껍게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라면 사실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비가시적인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많은 경계선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도 북맹을 넘어서 보자. 예,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도 체험이 제한되어 있는 북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넘어서는 그 북맹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북맹이 곧 무엇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분단 자체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사유라든가 성찰적인 관점을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을 너무 쉽게 대상화하고 편견 속에 가둬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걸 부추기는 그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게 가짜 뉴스들인데요. 그런 인간의 기본 심리를 통해서 저는 분단 자체에 대한 우리가 사유하지 못함 또는 관성적인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경주가 아닙니다. 항상 설문조사 1위 하는 곳은 DMZ예요. 근데 그 DMZ라고 하는 것도 실제 그 군사 지역을 가는 건 아니죠. 뭐 오두산 통일 전망대라든가 파주의 전망대 같은 데 가서 망원경으로 또는 날씨 좋은 날은 개성공단 쪽 바라보고 DMZ 봤다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건 시각적인 남북 사이의 경계선을 본 것이지만 저는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분단의 경계선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과 생태의 분단.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지만 또 물고기나 새들은 자유롭게 오가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생명의 순환성이 막혀 있다는 의미에서 좀 큰 범위에서 생태 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글자가 너무 많죠. 죄송합니다. 그냥 제 얘기 중심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람의 분단, 이건 뭐 말해도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인간의 소통의 분단, 또 정서의 분단, 사회 문화의 분단, 가치관의 분단 이런 다양한 분단과 경계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적인 경계만 보고 어떻게 하든 저 DMZ를 넘어서 통일대교를 넘어 판문점을 넘어 남북의 이 화해와 협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다음 세대에게 전승이 되는 그런 분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하지만 분단 체제의 국민으로 교육받고 살아오고 사회화되면서 그 누구보다 해방, 8.15 해방, 그다음에 남북의 분열, 그리고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의 다 체험하신 것 같은, 예, 수십 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분들은 직접 그런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분단 또는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또 내재화된 방식으로 마음의 장벽을 계속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분단이 적과 나, 남과 북 이런 적대적인 분열의 재생산 과정에 관여하고 있고, 저는 조금 더 넓게 이걸 엄밀하게 제가 논증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일단 사회 내부의 오늘날 배제, 증오, 혐오 이런 것들, 부정적인 집단 감정의 토대에도 분명히 우리는 분단이라고 하는 구조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적대적 타자와 다른 수많은 타자들에 대한 공포나 혐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적대적인 타자는 늘 70년 넘게 북이라고 상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자라고 하는 존재, 나와 다른 삶의 규칙을 갖고 있는 낯선 존재들과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고 공존할까? 이게 21세기의 모든 사회 윤리학이나 정치 철학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남과 북의 소통과 화해의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인류가 21세기에 당면한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와 다른 존재와 서로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보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라든가 일상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갑질, 그리고 차별,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차별하고요. 분양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 차별합니다.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혐오와 배제를 재생산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구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재생산 메커니즘에 대해서 가장 근원에 뭐가 있을까? 분단 체제가 있지 않을까?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런 비가시적 분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어떻게 분단의 상처를 직시하고 이 상처를 대충 덮어두면 계속 곪고 고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로서 분단과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단의 상처와 아픔들을 보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근원적인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온 생명의 관점에서 평화 통일을 좀 낯설게 보자면은 한반도의 분단은 이런 단순히 단절돼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순환과 호혜,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생명력이 단절되어 있는 분단인 것이죠. 좀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인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정치, 경제, 군사 관점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낯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같이 다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다 좋은데, 사회문화적인 통합,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뭐가 풀려야지, 지금의 경색 국면이 풀려야지 이런 민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이런 게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대통령이나 북의 지도자들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이게 AOK의 취지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활동력을 통해서 근원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위에서부터의 탈분단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탈분단입니다. 분단이 벌써 76년째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사를 넘어서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년 뒤에 통일될까요? 이런 설문조사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훨씬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생명성의 회복과 공존, 인간과 사회, 자연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진정한 평화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원대한 이상, 이건 단순히 남쪽 현재 5천만 명, 북쪽 2천 몇백만 명, 그리고 해외 동포 7, 800만 명 합쳐서 8천만 코리안들의 꿈이다, 역사적인 염원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소박하게 생각하자면은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나의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분단 구조가 지배하는 마음의 장벽이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 나라를 후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점에서 저는 평화 공동체를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북녘으로 떠난 사람들,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 사용하는 월북 작가라는 말은 사실 학문 용어는 아닙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썼는데 88년 7월 19일 월북 작가 해금 조치라는 게 있으면서 그 이전에는 불법으로 간주되던 그 북으로 넘어간 분들의 창작물들, 컨텐츠들을 보는 것이 이제 합법화된 거죠. 근데 이미 한 세대 30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한 세대가 막혀 있다가 뚫린 지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북맹의 한 부분으로서 또 남과 북 모두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비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조금 오늘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는 그런 호기심을 많이 불러드리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넓게 보면 작가이지만 글을 쓰는 작가뿐만 아니라 미술하는 사람들도 작가라고 하고요. 음악 하시는 분, 그 넓은 범위의 문화 예술인들, 창작자들, 그 지식인들, 그런 좀 넓은 범위에서 월북문인, 월북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북은 말 그대로 남쪽의 주거지를 갖고 있다가 해방 공간에서 북으로 넘어간 분들을 가리킨다면, 납북은 속초의 납북 어부 뭐 이런 분들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타의에 의해서 납치되듯이 끌려간 분들이겠죠. 제북은 38선 그어지기 이전부터 이북에 살았던 분들, 원래 이북에 살았는데 그냥 뭐랄까요, 월북 인사로 통칭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좀 구별해줘야 되는데 월북, 납북, 제북이 다 그냥 월북으로 뭉뚱그려져서 북에 있으면 다 우리가 보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시대가 야만의 시대가 굉장히 길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금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장벽, 자기 검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이제 문제는 안 되지만 보면 돼? 제가 대학 때 마르크스 보면서 벌써 뭐 합법화 된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용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너무 소론이 긴데요. 분단 76년, 전후 68년, 우리는 왜 그들을 떠올리는가? 혹시 질문이 나올까 봐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요. 타자를 자기 중심적으로 지배하고 순환하려는 통일. 굉장히 사실은 통일 얘기가 요즘은 쑥 들어갔지만 2018년, 2019년 초까지 막 붐이 일었을 때 보면은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통일 교육도 활성화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북의 노동력, 그다음에 자원, 그리고 어떤 그 투자 개발의 기대 이런 것들, 일단 자본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까? 세계 최저출산율,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 자살률을 가진 대한민국이 돌파구는 통일밖에 없다. 이런 논리도 막 이제 나오던 시절이죠. 지금도 있고요. 그렇게 상대를 수단화하고 대상화하는 통일 방식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런 통일론을 일반론으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그렇게 사람들을 구조화했기 때문에 그런 통일만 바라본다는 거죠. 자꾸 이런 그 관점 강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단 체제 일부로 살아온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이런 분단의 인문적인 핵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분단, 끊어짐과 막힘, 그리고 상처와 망각. 이거 상처와 망각을 극복하는 것은 치유와 기억이겠죠.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투쟁적인 활동이죠. 치유하는 것, 상처를 보듬는 활동이지만 이 견고하고 강고한 분단 체제와를 돌파하는 그런 아주 저는 액티브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분단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월북 작가들을 통해서 또 무용의 도, 참 쓸모없고 먹고 살기 힘든 공부죠. 인문학 하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왜 인문학이 그래도 죽지 않고 죽어서도 안 되는가? 분단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가 인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 공간 1945년 8.15에서 48년 8.15까지 굉장히 가능성이 많았던 시기였죠. 19세기 후반부터 근대적인 백성이 주인이 된 통일된 근대화된 나라를 만들어 보려는 꿈이 1945년에 또 좌절이 된 거예요. 망국의 역사를 겪으면서 전 민족이 그 근대적인 국가, 봉건을 탈피하고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남았었고 이 해방 공간 자체가 우리에게 또 트라우마가 된 거죠. 역사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거니까. 그 해방 공간 3년을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물론 외세의 어떤 작용도 컸습니다만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분단되면서 76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좌절된 꿈과 염원에 대해서 개인들이 또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다시 개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 방식에 대해서 또 나 자신이 살고 싶고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미래, 그냥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말장난처럼 제가 써봤는데요. 한반도 사회에 대해서 상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공간을 위해서 저는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월북 작가들에게, 남북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거죠. 물론 오늘 첫 시간에 다뤄볼 백석은 너무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죠. 죽고 나서. 그렇지만 오늘 좀 백석을 훑어보면서 새로운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명의 백석 사진을 제가 띄웠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사진들이죠. 왼쪽은 193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시인 백석. 백석을 주제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백석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면 백석보다 더 훤칠한 남자 배우를 찾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지금 봐도 멋있습니다. 글도 멋있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토속적인 언어로 모더니즘 기풍으로 시를 쓰던 시인 백석이 아니라 96년에 별세한 북에서 별세한 자연인 백기행의 모습입니다. 지금 서점 가시면 백석에 관련된 온갖 책들이 끊임없이 쏟아 나옵니다. 이제 그만 나올 게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싶은데도 백석과 관련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만큼 팔리니까. 체게바라가 티셔츠에 그려져서 그렇게 자본주의를 혐오했던 혁명가의 얼굴을 우리가 상품화시켜서 팔았듯이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백석은 이 백석, 왼쪽 백석이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사실은 저는 백석이라는 시인을 온전히 역사 속에서 이해하려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백석을 다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북 과정 속에서 백석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인들의 시인으로 불립니다. 많은 시인들이 시를 쓰게 된 동기를 만들어줬고 저한테도 감수성 예민하던 고등학교 시절에 완전히 그냥 밤새는지 모르고 필사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인인데요. 그 시인들의 시인 백석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1912년에 출생해서 96년에 별세한 걸로 알려져 있고 개마고원지대 농장 노동자로 85세까지 살았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연변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오면서 백석이 살아 있었대 얼마 전까지라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분단의 장벽 속에서 온전히 해명되거나 그 삶 전체를 평가받지 못했기에 더욱 신비스러운 시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에 대한 뭐 문학적인 평가는 제가 뭐 다 반복하지 않고 생전에 발간한 유일한 시집은 사슴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백부 한정판인데요. 예,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몇 권이 안 됩니다. 예, 혹시나 시골 다락방에서 발견하신다면은 조용히 예, 널리 알리지 마시고 조용히 경매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시적 장르로 간주되는 백석, 백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로 인식이 될 만큼 후대 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던보이, 모더니즘처럼 근대적인 것을 추구했던 기풍을 갖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후각과 미각을 또 잘 활용했고 가난하고 약한 존재에 대한 따스한 연민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도 백석 시를 읽고 흘렸던 눈물이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약한 존재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시선이라고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백석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그래서 이 본명 백기행을 따라 걷는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만약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만주까지도 쉽게 여행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 문학 기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백석을 따라 걷는. 그래서 백석의 이 월북 이전의 짧은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한번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오랜만에 우리 조선 땅 좀 같이 추억하시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당시 여행 중인 백석이에요. 예. 참 어떻게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막 찍어도 대단합니다. 예. 평안북도 정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평안북도고 정주가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정주시인데 정주시 출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이광수, 조선일보 방응모,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백병원 설립자 백인재. 좀 친일파들이 좀 많죠. 그다음에 작가 선우희, 독립운동가 조영균, 그리고 고려대 초대 총장이자 친일파였던 현상윤 이런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정주성이라고 하는 시는 백석이 그 시인으로 첫 번째로 거의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고향에 대한 정서가 그리고 자기 작품의 어떤 그 경향에 대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예. 제가 오늘 시까지 낭송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시는 조용히 이제 눈으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주성은 1811년 홍경래 난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양력으로 하면은 1812년 1월이에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에 조선 시대 내내 차별받고 멸시당했던 이 평안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관군과 함께 전투를 하고 정주성을 차지했습니다만은 끝내 여기서 다 폭사당하죠. 딱 굴을 파서 관군이 이제 폭발물을 터뜨려서 성이 무너집니다. 그 정주성의 폐허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백석에게는 고향 정주시를 상징하는 모습 중에 정주성이 첫 번째로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고향이라는 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아침 아파서 의원을 찾아뵀는데 관우의 수염을 들이운 그런 어느 나라 신성 같은 분이 맥을 짚더니 고향이 어디냐 한다. 제가 오른쪽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른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특별한 기교 없지만 예, 제목, 고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누구보다 세련된 모더니즘 시를 쓰는 시인이었지만 늘 중심에는 고향이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이 토속 평안도 토속어에 대한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여운한 골족이라는 시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엄청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이 없으면 배우지를 못하는, 그렇지만 너무나 그 시어 하나하나가 재밌고 지금은 사라진 대가족, 수십 명의 왁자지껄한 대가족이 명절에 모여서 만들어 먹는 평안도 음식,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냄새, 소리, 그리고 촉각, 모든 그 공감각들을 동원해서 느껴볼 수 있는 지금은 사라진 평안도 대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산문시만 잘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백석은 민속 리듬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소월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설문조사를 하면 1등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김소월 아니면 요즘에는 백석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늘 수십 년 동안 김소월이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주, 한영운 이렇게 막 내려갔죠. 물론 서정주도 굉장히 상위권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진 찍으시면 죄송한데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산학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친일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주에는 남강 이승훈 선생, 당신이 독립운동가시고 선각자셨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냈고 배출했던 오산학교. 지금 오산고등학교의 전신이죠. 설립자 선생님으로 유명하고 함석헌 선생,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도 다 여기를 거쳐갔던 분들입니다. 여기서 백석의 6년 선배예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김소월이라고 하는 사람, 김소월을 발탁해서 시를 쓰게 만든 김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근대시 최초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백석에게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백석에게 그 누구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윤동주입니다. 김소월의 산유화에 항상 3, 4조, 4, 4조 리듬이 있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냥 읽어도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리듬감이 나오는 거죠. 노래를 만들기도 너무 쉽죠. 그래 김소월 노래는. 그래서 이 리듬감, 이 전통적인 리듬감을 짧은 시어로 집약적으로 표현해낸 이 시가 백석의 대산동이라는 시에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에고지 비에고지는 제비야 내 말이다. 저 건너 노루섬에 노루 없더란 말이지. 산문시 같아 보이는데 읽으면은 그 자체의 리듬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오늘 문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 밑줄 끊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국어 강사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적인 문학을 제가 가르칠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 그다음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또 이 백석의 산문시 중에 절창으로 유명한 시죠. 쓸쓸함과 외로움의 끝에 밑바닥에 떨어지면 어떤 정서가 올라올까, 정말 저한테는 많은 충격을 줬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흰 바람벽이란 것이 지금 영화 스크린처럼 영화가 그렇게 대중화되기도 되지도 않은 시대인데 스크린처럼 내가 그리워하는 존재들이 어룽어룽 이미지로 일루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구 중에 하나인데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기가 흠모하고 영향받은 프랑스 시인들, 유럽의 시인들 그리고 중국의 도연명을 언급을 하니까 여기가 또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도서도 비슷하게 또 나오죠.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냥 릴케는 어떻게 이름만 읽어도 그게 시 같을까요? 장미꽃에 찔려 목숨을 잃은 그
시적인 삶을 살았던 시 릴케는 그 릴케라는 그 음성 기호 자체가 이 둘에게는 시어가 되고 있는 거죠. 릴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문학 청년들의 감성,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백석은 유학을 갑니다.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또 있는 집 자식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쿄에서 지금은 이제 여기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이라고 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시카 다쿠보쿠라고 하는 그 요절하는 시인인데요. 이 돌석자가 이제 이 백석이라고 하는 필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쿠라고 하는 일본의 단가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어요. 굉장히 제목도 거의 없는 짧은 시. 그런 그 경향에 능했던 젊은 시인입니다. 요 세 줄이 다 한 편의 시예요. 짧은 단가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번역서도 있었는데 그 김소월뿐만 아니라 다쿠보코에게서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귀국을 합니다. 조선일보 이제 당시 태평로 사옥이 준공이 되고요. 조선일보 얘기를 길게 할 건 없지만 최초 그 설립자가 아닙니다. 방씨 일가는 인수를 한 사람이에요. 평안북도 정주에서 금이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백수에서 일약 부자가 돼서 어렵다는 신문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응모와 고향 어른이었던 방응모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게 되고요. 이때 또 백석에게 사랑이 찾아오는데 이거는 TV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통영 당시에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박경련이라고 하는 여학생을 너무나 사모하게 됐어요. 어느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방학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 난이라고 표현했던 애칭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백석의 친구 신현중이라는 사람과 같이 통영을 여행을 갑니다. 여행 겸 휴가 겸 사랑 고백 겸 이렇게 갑니다. 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박경련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이 제대로 당사자들끼리 좀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의 이게 어떤 가림막에 의해서 좌절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겠죠. 뭐 해서 우리 딸 먹여 살릴래? 너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신현중의 배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영을 여행을 해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그 이순신의 혼이 담긴 바다이자 또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해낸 통영. 대표적으로 김상옥, 유치진 그런 문인들도 있고 박경리 작가도 있고 김춘수 시인도 있고 그리고 위대한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선생도 통영 출신입니다. 이 예술의 도시에서 요즘에는 또 바가지 도시라고 하던데 좌절을 겪었는데 나중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여기서 이걸 확대한 건데 이 친구 이제 백석이 사랑했던 이 여인을 가로채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걸로 관계는 끝났겠죠. 둘의 관계, 신현중과 백석의 관계는. 그래서 백석이 이제 친구의 배신 이전에 그 나중에 일이고요. 몇 달 뒤의 일이고 백석이 그 박경련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는 충렬사 사당입니다. 사당 계단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남아 있고요. 건너편 공원에 가시면 백석의 통영 2라고 하는 이 통영에서 썼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백석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도 이게 가능한 여행들을 하면서 백석의 시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영화 모던보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 박해일 배우가 했던 어떤 이미지나 느낌 이런 것도 모티브가 됐다고 합니다. 그 키가 훤칠해요. 180이 넘는 저렇게 잘생긴 기자이자 지식인이자 몇 개 국어를 하는 지식인이자 시인이 많은 그 문단에도 여류 시인들의 가슴을 흔들었죠.
친일 활동으로 유명한 노천명 이런 사람들도 엄청 고백을 해요. 안 받아주죠. 기자 생활을 관두고 이게 백석의 부모님은 계속 강제 결혼을 시켜요. 집안끼리 이제 말 맞춰서 결혼을 시키는데 공식적으로만 3번 부모님이 결혼시켰는데 3번 다 이제 첫날 밤에 다 야반 도주하는 방식으로 퇴짜를 놓습니다. 굉장히 이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시적 자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36년에 함흥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영생고보라고 하는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졸업 앨범에 남아 있는 사진들이고요. 이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증언들,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증언들도 있습니다. 너무 영어 시간을 기다렸겠죠, 학생들이.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죠. 만나게 되죠. 그래서 기생진향이라고 하는 이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오직 나만 부를 수 있는 애칭, 항상 애칭이 중요한데요. 이 자야라고 하는 애칭으로 유명한 기생진향을 만나게 됩니다. 본명은 김영환이라고 하고요. 함흥에서 이렇게 눈이 맞아서 청진동으로 와요. 서울 청진동에 와서 기록으로는 28일 동안 동거를 했대요. 근데 백성 어머니가 와서 어디 지금 우리 아들 홀리냐고 이러면서 28일 만에 이 동거가 깨집니다. 그 28일간의 동거와 사랑을 기억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죠. 이 김영한 여사의 주장에 따르자면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사랑에 빠졌던 당시에 잡지 여성에 발표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시가 나타샤가 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지금도 많은 시인들이 많은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송하는 시이지만 또 그만큼 많은 다른 시인들에게 절망감을 남겨줬던 시예요. 첫 구절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저 문장 하나로 많은 문학 청년들이 절망을 했어요. 저것보다 한방 눈이 내리는 날의 사랑의 마음을 더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 저거는 이길 수 없다. 눈이 내려서 내가 널 보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나타샤를 사랑해서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사랑이죠. 이 사파를 그린 사람이 동료이자 친구이자 같이 월북을 해서 물론 또 이제 북에서도 헤어지게 되지만 정현웅이라고 하는 사파가입니다. 성수동에서 같이 살기도 했었고요. 전쟁 이후로 좀 점프를 할게요, 시간을. 그래서 이 요정 대원각의 주인이 되는데 대원각의 주인이 되는 과정은 이따가 시간 봤을 때 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야 김영한 여사가 70년대 서울의 3대 요정이라고 불렸던 대원각, 지금 성북동 꼭대기 길상사가 됐죠. 거기에 주인이 된 모습입니다. 1995년 정도에 그 법정 스님에게 끊임없이 이제 요청을 해서 보시를 하게 돼서 이 당시 천억으로 알려진 이 공간을 지금의 길상사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저에게 그의 시는 쓸쓸한 정막을 시들지 않게 하는 맑고 신선한 생명의 원천수였습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법정 스님에게 무소유라고 하는 얇은 책을 읽고 말년에 감명을 받으셔서 시주를 하셨죠. 그래서 요정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공간이 이 도심에 어울리지 않는, 물론 청북동은 지금도 너무 비싼 동네지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도심 속 도량이 됐습니다. 그 온갖 향락과 음악과 음란한 얘기들이 오가던 그 공간이 부처님을 모신 공간이 됐고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던 팔각정은 범종이 걸려 있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상 같은 관세음 보살상이 있습니다. 서강대 미대 교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의 화합,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나와 다른 존재들, 타자라고 하는 존재와 어떻게 갈등은 겪을 수 있어요. 갈등은 겪되 서로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백석으로 돌아왔어요. 일제 말이 되면 1940년이 즈음되면 우리 말과 글로 된 모든 출판 언론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예, 창씨 개명은 물론이고 완전히 이제 황국 신민화 과정이 철저히 실현되고 군국주의가 일상을 완전히 억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붓을 꺾고 고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변절해서 그들이 원하는 글을 써주거나 아니면 아예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버리죠. 길이 선택지가 여러 개 없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백석은 떠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주국이 있던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꼭두각시로 내세운 일제가 만주에 설립한 괴뢰국 만주로 떠납니다. 지금 길림시 성도인 장춘시가 이제 여기 만주국 수도인 신경시여서 신징, 여기서 이제 사진인데요.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 사라진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거대한 해프닝 같은 공간이었다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주국 출신들의 뭐 제가 일일이 역사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막 뭐 최규하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 한국 전쟁 뭐 장군들 정치인들 쭉 거의 리스트 만들면 수백 명이 나올 건데요. 이 만주국 출신의 친일파들이 이 땅에 기득권을 차지했고 그들이 쿠데타 이후에 군사 독재 정권과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을 만주국 설계에서 갖고 왔죠. 예. 뭐 자세한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이후에 일본에 가서 누구에게 90도 인사를 했죠? 키시노부스케,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키시노부스케는 바로 이 만주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핵심 설계자예요. 왜 그가 그렇게 과도하게 인사를 했을까? 뭐 학교 선생님이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 만주국을 떠나서 이 책은 최근에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만주국을 좀 학술적으로 돌아보는 책입니다. 1945년으로 다시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 만주국에서 해방까지 지내다가 거기서 시위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해방돼서 고향인 평안도로 돌아옵니다. 근데 워낙 이 언어에 능통했던 백석은 당시 38선 이북에서 가장 명망가였던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의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이제 소련 군정이 만든 자리에서 김일성도 많이 만났겠죠. 근데 이 활동이 오래 가지는 당연히 못했고요. 다시 글 쓰는 활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 문학 번역가로 이 혼란의 시기, 이 분열의 시기를 백석은 잠시 견디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 번역서를 냈는데요. 우리 누구나 아는 식구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푸시킨의 식구를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백석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동강 80년대까지도 많이 읽혔어요. 이 러시아 문학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북방의 정서, 지금 우리와는 단절된 북방의 문화, 평안도의 어떤 감각들, 토속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의 이제 대한민국은 섬이잖아요. 섬나라보다 더 못하잖아요. 일본은 양사방이 뚫려 있지만 우리는 사면 중에 3면만 뚫려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완전히 이 북방의 지역들과는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러시아 문학을 통해서 백석은 일종의 돌파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시도했던 것이 동시 그리고 동화시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하려고 했었습니다. 북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백석은 제북 인사죠. 제북. 월북이 아니라 제북이에요. 원래 고향이 평안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북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점점 분단은 경직화되고
38선은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체제의 경직성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유로운 시는 점점 더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 눈을 돌린 게 아동문학입니다. 아동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시 창작 욕구, 열정을 발휘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지금도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는 그런 동화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썼던 백석의 작품들을 보면 이 순수한 아이들의 생각, 감성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 체제의 검열자들의 눈에는 이 아동 문학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도 쓰기 어렵게 되고 번역도 해봤고 아동 문학도 해봤지만 점점 백석은 전쟁 이후 입지가 좁아들게 됩니다. 이 백석이 번역한 많은 작품들이고요. 번역 시만 따로 모아서 또 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러 번 기회, 한 두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석에게 물론 백석은 그 체제 찬양시도 여러 편 남겼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노골적인 찬양시 있죠. 우리 수령님 만세 풍의 시도 남겼습니다.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백석이지만 끝내 부르주아 문학의 잔재가 아직도 동무에겐 빠지지 않았소. 동무 지역으로 내려가시오. 예. 다시 평양으로 올 생각하지 마시오. 그게 5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삼수군입니다. 삼수군이 우리 산수갑산 할 때 그 갑산군 옆에 있는 게 이제 산수가 아니고 요거는 삼수인데요. 예. 여기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전체가 개마고원입니다. 개마고원의 한 가운데 있는 삼수군입니다. 국경에서 바라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개마고원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큰 나무는 자랄 수 없어요. 관목지대이죠. 그리고 밑에서 보면 케이크를 잘라 놓은 것 같은 느낌. 이러니까 제가 혹시 갔다 온 것 같은데 저도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사진이 좀 안 보이는데 갑자기 높은 고원이 중국 쪽에서 바라보면 딱 있어요. 그만큼 개마고원은 웅장하고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목장에서 농사도 하고 목축업을 주로 이제 농장원에서 일꾼으로 평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80년대 중반의 가족 사진이에요. 북에서 새로 꾸린 가정,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실향민 가족은 아니지만 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이분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백석의 자녀들, 손주분들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시를 47년도에 남겼어요. 정막강산이라는 시인데요. 만주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려고 악전고투했고 그러면서도 그 농사 짓는 거를 시로 썼던 생전 흙은 만져보지 못할 것 같은 그 곱상한 잘생긴 청년 백석이 47년도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결국 이제 시인으로서의 생명은 다 했죠. 자연인으로서의 나머지 반생을 삼수군에서 마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얘기들은 사실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안도현 시인, 거기 익산에 계시죠. 예, 백석평전 유명한 책인데 이게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저는 안내자 역할이니까요. 예, 요 책을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감히 쓸 수 없었던 북에 남은 백석이 어떻게 소위 말하는 숙청, 하방 하게 됐고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았을까? 그 고통의 깊이를 백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작업을 소설가 김현수 선생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이후에 북에서 이제 시인으로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백석의 주변과 내면을 가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구절을 조금 오늘 갖고 왔는데요.
이 벨라라고 하는 러시아 여성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그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숲이 비어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시인이고 폐허가 꽉 차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시인이지요. 저는 모든 폐허에서 한때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시를 씁니다. 그 폐허를 응시하는 일이 시인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벨라가 말했다. 이거 벨라의 얘기입니다. 예. 계속 벨라의 얘기예요. 그래서 벨라의 어떤 시인관, 문학관이 백석의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날마다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만 해요. 아침 저녁으로 죽음을 생각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단어들을 생각해야만 해요. 그게 시인의 일이에요. 매일매일 세수를 하듯이 꼬박꼬박. 백석은 시를 쓰고 싶지만 시를 절대 써서 발표를 할 수도 없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시어를 쓸 수도 없어요. 점점 머릿속에서는 나의 감성, 나의 그 시어들이 사라지고 있는 듯한, 삭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토로를 합니다. 요 부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석과 자연인 백기행 사이, 저는 지금 뭐 북체제를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인 백석에게 집중해서 이 역사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던 시인 백석의 삶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원한다면 평생 써온 시들을 모두 그 노트에 쓸 수 있었다. 그렇게 한 편의 시를 쓰고 쭉 읽은 뒤 종이를 찢어 난로에 넣고 그 불꽃을 바라보는 일을 반복하다가 그런 노트에 관평의 양이라고 쓰게 됐다. 삼숙은 관평리였거든요. 자기가 일하게 돼 평생 일하게 된 노동장이. 예. 다 적고 나니 마음이 흡족했다. 그리고 그는 종이를 찢어 난로에 넣었다.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쓴 그 시도 포르르 타오르다 이내 사그라들었다. 네. 물론 상상하는 모습이지만 그 시를 쓰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시인 백석이 어떻게 80대까지 농장원으로 살았을까? 물론 시를 남겼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언제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백석 시인까지만 해도 1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재미있죠. 네, 재미있는데 아유. 한 번 갖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우선 백석 시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했는데 백석 시인과 좀 아까 말씀했던 정현웅 화가와의 서울 성수동에서의 일화가 역사 연구가들에 의해서 많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석 시인의 그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야라고 했던 김영한 씨가 대원각을 길상사로 기부하면서 아깝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까지 대원각이야 백석 시인의 시 한 편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는 그 대원각이 김영한 씨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뒤에 준비를 제가 했는데 네. 그 슬라이드 나중에 보여드리고 먼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박헌영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예. 북에서 이제 미제 간첩으로 몰려서 1955년에 이제 사형을 당했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또 남노당의 당수 정치인 이 박헌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박헌영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이제 러시아에서 살다가 가셨고 이 국내에 남긴 아들은 지금은 평택에 있는 만기사의 주지 스님이세요.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조계종에서도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스님이세요. 그래서 평생 연좌제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원경 스님 말씀에 따르자면은 물론 이게 학술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니고요. 몇 차례 검증 시도를 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법정 스님 돌아가시고 자야 여사 돌아가시고 그 증언자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원경 스님만이 남아 있는데 박헌영의 동복 누이가 되는 조봉희 여사가 이제 일찍이 권번에 나가서 기생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의 딸 김소산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전쟁 시기에 그 간첩으로 몰려서 이제 총살을 당해요. 예, 그래서 원래 기생으로 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 이래갖고 전쟁 시기에 그 조봉이와 김소산 그 기생 모녀가 남긴 재산에 남노당의 비자금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대원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쟁 이후에 그 김소산 그 씨의 새끼 기생, 후계자였던 자야 김영한 여사가 부산 피난지에서 관계를 튼 당시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친분을 통해서 등기 소유권을 바꾸면서 자기 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80년대에 이 자야 김영한 여사와 원경 스님이 만나서 스님에게 원래 스님 아버지 거니까 제가 드릴게요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무소유를 읽으시고 원경 스님 당신이 아니라 법정 스님에게 보시를 했다. 그래서 이게 다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묻어두고 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가십이고 역사의 뒷얘기지만 이 여기에도 우리의 분단의 상처가 들어 있는 거죠. 이 대원각에서 길상사로 바뀌는 과정이 단순히 백석과 자야의 얘기뿐만 아니라 박헌혁이라고 하는 우리 분단의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원래는 이제 대학에서 이 백석만 3주 동안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압축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따라오기 힘드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